옛날 옛적 조선의 기세를 잔뜩 받은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어느 한적하고 고즈넉한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의 부엌에서는 저마다 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를 떼며 뿌연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지요. 반면 마을 어귀의 흙길에서는 떠들썩한 소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의 유명한 중마고우였던 병필과 부사였어요. 이 두 소녀는 하루 종일 요란하게 마을을 헤집고 다니며 한바탕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병필아, 개 섞어라. 이번에야말로 잡히면 내 녀석을 아주 혼쭐 내줄 테야. 부사가 작대기를 흔들어대며 앞서 뛰는 병필의 등 뒤를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흥, 부사야. 너의 그 느려 터진 뜀박질로 내 털끝이라도 잡을 수 있을 성 싶니? 어디 한번 실컷 덤벼봐라, 이놈. 부사의 성화에 병필 또한 질세라 부사를 놀려대며 약을 올렸어요. 저 자식이, 얌마, 너 오늘 잡히면 가만 안 놔둘 줄 알거라. 다른 사람이 언뜻 들으면 다툼처럼 들릴 수도 있는 소리였으나 같은 마을에서 한날에 태어나 형제처럼 함께 자라며 지지고 볶아온 세월이 깊었던 두 사람에게는 그저 친분을 과시하는 일종의 유의와도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동네가 떠나가라 뛰어놀던 두 사람이 숨을 고르며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움직였지요. 바로 근방의 개울가로 가서 멱을 감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사 이 예의도 없는 녀석아. 이 병필 큰형님께서 먼저 개울가 기미부터 하시고 나서야 들어가야지. 조그만 게 버릇없이. 어허, 형님은 얼어 죽을? 이 부사 형님께서 발에 물도 안 묻혔는데 동생놈이 건방지게 먼저 맛을 보려 하는 게야. 잠시도 입을 쉬지 않고 투닥거리던 두 사람이 희죽희죽 웃으며 개울로 들어가 몸을 축이는 사이 동구 밖으로 향하는 길쭉한 길모퉁이에서 한 소녀가 빨랫감을 잔뜩 이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두 사내 아이들과 지척의 거리에 살고 있는 동갑내기 소꿉친구 소분이었습니다. 병필과 부사의 우정만큼이나 이 소분 또한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는 중마고우였습니다. 사내 녀석들과 같은 나이였지만 머리 하나는 쑥 올라와 있던 훤칠한 기럭지에 어른스럽고 똘똘한 소분은 마치 누나처럼 천방지축의 두 소년들을 휘어잡고 있었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종종 걸음으로 걸어오는 소분을 발견한 병필이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웠지요. 사실 그녀는 바로 병필이 아주 어려서부터 쭉 연심을 품으며 짝사랑해왔던 소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단 넘치고 말괄량이었지만 예쁘장하고 똑 부러지는 데다 제법 총명하기까지 했던 소분을 보고 있노라면 병필은 어느새 그녀와 혼례를 올려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장밋빛 미래를 머릿속에 그리며 해벌쭉거리기 일쑤였지요. 역시 소분이는 언제 봐도 내 색식감으로 손색이 없다니깐. 어쩜 저리도 귀여울 수가 있을까? 그렇게 병필이 만연한 웃음을 띄우며 소분을 바라보던 것도 잠시 병필은 자신이 지금 멱을 감느라 옷을 벗어둔 상태라는 것을 퍼뜩 알아차렸습니다. 어이쿠 맙소사, 이거야 원 야단났네. 병필이 제 볼을 발갛게 물들이며 황급히 벗어둔 옷을 주워 입기 위해 개울 밖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멱을 감다 말고 소분을 발견한 부사가 냅다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며 빽 소리쳤습니다. 어? 저기 못난이 소분이 아니야? 저 바보 같은 것이 또 하인들 몰래 제가 직접 빨래를 한답시고 저리 나선 것 같은데? 오호라, 맞네, 맞아. 야, 소분이 이 지지배야. 얘까지 빨래하러 나왔느냐? 아무것도 모른 채 신이 난 발걸음으로 걸어오던 소분이 부사의 고함 소리에 고개를 들어 그쪽을 향해 눈길을 던졌습니다. 어마마, 저 자식들이. 사내 녀석 둘이 개울가에서 멱을 감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만 화들짝 놀라 얼굴을 홍당무처럼 물들이고 말았지요. 그러나 소부는 호락호락 당하고 있을 성미가 못 되었습니다. 이내 눈썹을 꿈틀거리며 앙칼지게 쏘아붙이기에 이르렀답니다. 야, 병필이랑 부사 이 천하의 망나니 같은 놈들아. 마을 빨래터에서 왜 멱을 감고들 난리들이야.
게다가 부사, 너 좀 가리고서나 친한 척을 해주면 어디가 덧나니? 어휴, 정말 저 두 놈들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빨랑 아무 거라도 걸쳐 좀. 빨랫감이 든 소쿠리를 집어던지며 있는 힘껏 성을 내는 그녀의 모습에 병필은 혼비백산하며 당황하였고, 반면 부사는 귀여운 막내 동생의 재롱을 보는 듯 껄껄대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즐거웠던 유년 시절이 밥을 짓는 연기와 함께 무르익어 가던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을 향해 불고 있던 순풍의 방향이 바뀌며 새로운 국면을 향해 접어들 줄은 그때의 세 사람은 알지 못하였지요.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 지나고 어느 깊고 깊은 어두운 밤, 마을 유일의 물레방앗간에서 지푸라기가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분이 몸을 움츠리는 소리였어요. 그저 왈가닥 소녀이던 소분은 어느새 어엿한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눈매는 더욱 짙어지고 콧날과 입술도 존재감을 바짝 과시하여 제법 근사한 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느덧 마을에서 으뜸가는 미색으로 자리매김하여 동네 사내들의 뜨거운 눈길을 받아내기에 이르렀지요. 소분아, 오래 기다렸지? 어머, 병필아. 아냐, 나도 금방 왔는걸? 조그마한 소년 병필 역시 나이가 훌쩍 차 건실한 청년이 되어 소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 옆에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일편단심 소분을 마음에 품고 있던 병필과 왕래하는 시간이 잦아져 어느새 소분 역시도 병필을 조심스레 제 마음에 담아두게 되었지요. 소분은 매사 진지하고 사려 깊은 병필의 듬직함이 참으로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병필아, 내 얼굴을 볼 수 있으니 나야 좋지만 너 아버님 아시면 어쩌려고? 너 이렇게 밤마다 몰래 빠져나오는 거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아마 다리몽둥이가 성치 못할걸? 너를 만나러 나오는 것이 죄라 하면 나는 그냥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고 말 것이야. 그리고 그러는 소분이 너야말로 아직 혼인도 올리지 않은 처자가 이리 물레방앗간에서 사내랑 그렇고 그런 만남을 가지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 너희 호랑이 같은 어머님께서 너를 곤죽으로 만들어 놓으실걸? 소분의 꾸지람에 병필이 이를 드러내며 웃었고, 그런 병필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소분은 복숭아처럼 빛깔좋게 물드는 자신의 뺨을 두 손으로 가리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물레방앗간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알찬 사랑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부엉이 소리가 감추어주는 시간이 짙어질 때 한창 무르익고 있는 물레방앗간을 서글픈 눈으로 바라보고 서 있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부사, 병필과 중마고우이던 그 소년이었어요. 사실 부사 역시 오래전부터 소분에게 커다란 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티가 나지 않도록 장난꾸러기처럼 굴어왔지만 소분을 연모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저 오랜 소꿉친구로 여길 뿐 결국은 자신의 단짝 친구인 병필에게 마음을 내어주더니 혼인도 올리지 않은 상태로 대담하게도 저리정을 통하고 있는 것을 본 부사의 가슴은 마치 용암이 끓어넘치는 듯 부글부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한 서운함과 패배감이 부사를 집어삼키는 중이었어요. 이것이 무슨 천지신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하필이면 소꿉친구 여인 하나를 두고 중마고우에게 질투를 느끼며 이리 경쟁을 벌여야 하는 관계가 되다니. 병필은 피를 나누지 않았을 뿐 나와는 형제와도 같은 소중한 친구 아니던가. 이런 마음을 집어먹는 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고 면목이 없구나. 부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돌려 물레방앗간을 빠져나와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필은 성격이 온화하고 예의가 배어있는 데다 어릴 적부터 신원서판 또한 뛰어났기에 마을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부사 역시도 친구인 병필의 됨됨이를 알고 있었기에 소분을 향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질수록
더더욱 괴로움에 힘겨워하던 중이었습니다. 도련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어디 편찮으시기라도 하신지요. 그러던 와중 시름이 깊던 부사의 곁으로 다가온 한 여인이 진심으로 부사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애로 오갈 데 없던 천혜고아를 거두어 부산의 집안에서 일하며 지내게 해준 여종이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단다. 걱정하지 말거라. 허나 도련님, 쇳내가 보기에는 이리 밤바람이 매서운데 근심 가득한 얼굴로 반시진째 움직이질 않으시니 그저 너무 걱정이 되옵니다. 미애의 걱정 어린 말에도 부사는 밤하늘만 올려다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련님, 미애는 부사의 집안에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 이제는 지나칠 만큼 커졌기에 언제나 제게 따뜻하게 대해준 부사를 향한 이룰 수 없는 마음까지 남몰래 품고 있었지요. 부사를 위해서라면 미애의 충심과 연심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주인인 부사가 무엇 때문에 이리도 힘겨워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중마고우와 정을 나누고 있는 소분이라는 여인, 바로 그녀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미애는 질투심에 휩싸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자신의 도련님이 품어주신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도련님의 가장 친한 사내와 보란 듯 시시덕거리는 꼴이 너무도 분했지요. 그러다 이제는 그런 해픈 계집에게 홀랑 빠져 오랜 친우인 자신의 도련님까지 괴롭게 만드는 병필에게까지 그 분노가 닿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는 온전히 미애 혼자만의 착각이자 편견이었지만 부사를 향한 맹목적인 애정과 질투심에 눈이 먼 그녀에게는 변치 않는 진실로 굳어진 것이었지요. 한숨이 깊은 부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애는 다짐했습니다. 감히 우리 도련님의 마음을 저토록 아프게 만들다니 용서할 수 없음이야. 우리 도련님은 저리도 힘겨워하시는데 그것들은 신이 나서는 방탕하게 어울리고 있다니. 도련님을 대신해서 반드시 그것들에게 복수할 테다. 이를 갈며 서슬퍼런 눈빛을 뿜는 미애의 얼굴에서는 휘영청 뜬 밤하늘의 달빛조차도 베어낼 정도의 살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의 선앙당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고 있었습니다. 이 선앙당은 마을에서 매우 신성시 여기는 장소로 제 아무리 지체 높은 양반 가문이라도 산신과 선앙님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단코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곳이었지요. 그런데도 선앙당 입구에 영험한 수령이 높은 신목 주변에 둘러져 있던 금빛 새끼줄과 장신구들이 간밤 감쪽같이 없어지지 않았겠어요. 모여든 사람들의 얼굴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떤 놈이 이 귀한 것을 겁도 없이 함부로 건드린 것이여? 이러다 신목에 부정이 옮아서는 동티라도 나버리면 마을에 화를 입기 쉽상대 말이여.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말로 이것을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들은 마을에서 신목으로 극진히 모시고 있던 나무에 둘러놓은 귀중한 금줄이 없어지자 선왕님의 화를 초래하여 마을에 큰 흉사가 닥치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게 공포에 잠식된 마을 사람들이 사리분별이 되지 않는 상태로 흉흉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을 때 인파의 틈에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미애가 슬그머니 앞으로 나서 말했지요. 제가 어젯밤 소피를 보러 밖에 나왔다가 선앙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수상한 그림자를 보았던 것도 같아요. 아니 왜야? 미애 이거사 그것이 사실이더냐? 누구냐? 누가 이런 짓을 벌였어? 얼굴을 보기라도 한 것이야? 마을에서 가장 권세가 드높던 박첨지가 녹이 서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한양과 개성의 고위관직자들과 거상의 연줄이 닿아 있던 그는 이 작은 마을에서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부와 명예가 바로 이 선앙당과 선앙신에 대한 믿음에서 나왔다고 굳게 여기는 자였기에 반드시 범인을 잡아 치도곤을 놓으려 혈안이었지요. 미애는 속으로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내 이연, 바른 대로 구하지 않으면 내 너를 매우 족쳐서라도 이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범인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한패거리로 엮여 신정모진고초를 겪고 싶은 것이냐? 경을 치지 않으려면 썩 그 주둥이를 여러 이실 짓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니라.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가세하여 미애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맹목적인 공포감으로 아수라장이 된 분위기에 미애는 제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음에 만족하며 거짓말을 술술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쇳내는 절대 이 일과 관련이 없으니 살려주셔요. 분명 그것은 병필 도련님이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게다가 달빛이 내리비치던 순간에는 분명 금줄로 보이는 긴 새끼줄이 손에 들려있지. 뭡니까요? 채치어를 놀리다 경을 칠 것이 두려워. 그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 뭐예요? 미애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 성실하고 평판 좋은 병필이 그런 짓을 할 위인으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때 마을의 한량들이 앞으로 나서 입을 놀렸습니다. 그들은 평소 병필을 고깝게 여기던 자들로 미애와는 사전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던 무리였어요. 병필 도련님은 평소에도 이 선앙당을 싫어하셨지요. 전에는 한번 이곳에 불을 지르고 싶다고 중얼거리던 혼잣말을 들었습죠.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예전에도 이곳에서 선앙신을 욕보이는 말들을 하면서 돌담을 훼손하는 걸 본 적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요. 추가로 등장한 증인들까지 가세하자 박첨지와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유망하고 인품이 올곧은 청년인 줄 알았더니 뒤로는 감히 이런 몹쓸 짓을 하고 다니는 놈이렸다. 여봐라, 당장 병필과 그 집안을 뒤집어야겠으니 어서 채비하거라. 사실 확인을 할 겨를도 없이 박참판과 그 수하들이 병필의 집으로 들이닥칠 기세였지요. 미애는 씩 웃으며 그곳을 빠져나와 자신이 세운 계획의 제이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필은 일사천리로 들이닥친 박참판과 일행들에 의해 즉시 사로잡혔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있던 병필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겨를도 없이 분노와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이끌려 관아의 옥사에 하옥되고 말았지요. 병필의 부모님은 병필이 채 청년이 되기 전 돌아가신 터라 이 소동을 말려줄 사람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한편 소식을 들은 소부는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답니다. 병필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소부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마을 사람들에게 병필의 결백함을 피력하려 동분서주하였으나 사람들은 증인이 다수 있음을 근거로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애의 사주를 받은 왈패들이 저작거리 곳곳에서 지속적인 험담과 거짓으로 마치 병필을 범인처럼 묘사해 두었기에 저작거리는 이미 병필이 진범인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어요. 소분 홀로 이 거대한 오해를 풀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사람들에 의해 병필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절망감에 눈물범벅이 된 소부는 부사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부사야. 내가 좀 나서줘. 너희 가문이라면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병필이 그런 짓을 꾸미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부사 내가 더욱 잘 알지 않아? 소분아, 이 일단 진정해봐. 이러다 너까지 잘못되겠구나. 창백해진 소분을 부축하며 부사가 말했지요. 부사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턱 밑까지 닿은 숨을 헐떡이며 오로지 병필을 위해 악에 바쳐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소분의 얼굴은 가녀리면서도 애틋했고 또한 지독하게도 아름다웠으며
단 한 번도 자신에게는 보여준 적이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처음에는 이 거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촌극을 바로잡아 중마고를 곤경에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으나 소분의 이 모습을 본 부사는 문득 엄청난 질투심이 자신을 덮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병필을 위해 이토록이나 진심이며 자신은 돌보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병필에 대한 막연한 부러움, 질투, 분노, 그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병필이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자. 소분이 너도 잘 알고 있겠지만 마을 선앙당과 관련된 죄인들은 우리 고을에서는 중죄인으로 취급되는 사안이야. 이런 일에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병필을 두둔한 너나 나까지도 화가 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부사 너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사 너만은 병필이를 믿어줘야지. 우리는 오랜 친구잖아. 잊었어? 오랜 친후? 소분의 날선 대답을 들은 부사의 심장에 벼락이 치듯 비수가 내리꽂혔습니다. 서로가 오랜 친구였으면서 나와는 그저 친구일 뿐이면서 병필과는 이토록 사력을 다해 정을 통하고 있는 관계로 나아간 그녀가 부사는 너무나 야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소분이 너한테 나는 그저 친구일 뿐이겠지. 부사야, 대체 왜 이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튼 내가 무슨 수를 써볼 테니까 소분이 너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 너도 당분간은 몸을 사려야 해. 긴 싸움이 될 테니까 말이야. 병필이를 구하겠답시고 섣부르게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어. 울고불고 난리가 난 소분을 달래 겨우 집으로 돌려보낸 부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터덜터덜 돌아가는 소분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늘게 떨리고 있는 그녀의 어깨가 부사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었지요. 참으로 얄궂은 운명이로구나. 대체 나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부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사와 소분의 모습을 숨어 지켜보고 있던 미애는 표독스러운 얼굴로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련님을 위해서라도 저 망할 것들을 결단코 요절내겠어요. 이제 곧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셔요, 부사 도련님. 다음 날 소분은 자신의 집 마루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서신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어라, 이게 뭐지? 웬 소신이 여기에? 소분이 서신을 집어들어 내용을 읽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일 옥사에서 몰래 병필을 빼내올 예정이니 떠날 채비를 하여 마을 선앙당 신목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병필을 데리고 가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하면 병필과 함께 몰래 마을을 떠날 수 있도록 조치해주겠다는 덧붙임도 있었지요. 말이 새어나갈 것을 우려하여 이 일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절대 비밀에 붙여야 한다는 신신당부의 말도 쓰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래. 분명 부사야. 부사가 뭔가 방법을 찾은 것이 틀림없어. 서신을 확인한 소부는 이것이 필시 부사가 전달한 밀지라 확신했습니다. 자신과 병필의 관계를 얼추 유추하고 있을 사람이라면, 그리고 병필을 위해 이리 발벗고 나설 사람이라면 부사밖에 없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지요. 소부는 당장 가볍게 짐을 꾸려 보따리 하나를 만든 다음 자신의 부모님이 기거하는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불효막심한 일을 저지르는 딸을 용서하세요. 하지만 저는 병필이 없으면 이미 산목숨이 아닌 것과 진배 없어요. 이대로 병필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정말 견딜 수가 없을 테니까요. 부디 두 분, 저 같은 딸은 잊으시고 만수무강하셔요. 눈물 젖은 인사로 부모님께 예를 올린 소부는 황급히 보따리를 챙겨 들고는 선앙당으로 내달렸습니다. 한편 소분이 선앙당으로 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사 역시 제 방의 문고리에서 서신 한 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신을 펼쳐 확인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병필이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며 그가 목숨을 보전할 수 있게만 도와준다면 앞으로는 부사의 여자로 살아가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 각오를 확인하고 싶으면 오늘 밤 3경에 혼자 물레방앗간으로 나오라는 추신도 함께였지요. 설마 소분이 내 마음을 드디어 눈치챈 것인가? 근데 어쩌자고 이런 서신을 보내온 겐가? 이 녀석 조용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이럴 거늘.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서신을 보낸 사람이 분명 소분이라 여긴 부사는 그 길로 불이 나게 소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허나 그녀는 이미 익명의 서신을 받고 선앙당으로 향한 이유였지요. 소분이 집에 없음을 확인한 부사는 그녀가 서신의 내용대로 물레방앗간을 향해 있으리라 멋대로 짐작했습니다. 역시 부자라는 것은 필시 지금쯤 물레방앗간으로 향해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게 이 서신을 남긴 사람은 소분이 확실하군.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온 부사는 긴장과 설렘, 그리고 막연한 걱정 때문에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속된 3경의 시각, 달빛도 구름에 가린 어둠을 뚫고 부사는 황급히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요동을 치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실내 역시 쾌쾌한 먼지 냄새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소분아, 나야. 부사. 너 여기에 있는 거 맞지? 부사가 소분의 이름을 부르짖음과 동시에 손으로 더듬어가며 안으로 들어서는데 그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채는 손길이 느껴졌지요. 여인의 소나기가 느껴진 부사가 반갑게 소분의 이름을 부르려는 찰나였습니다. 소분. 그 순간 부사의 입술을 빠르게 덮치며 여인의 그림자가 그에게 매달려왔고 품 한가득 여인의 형체를 껴안은 형국의 부사는 그대로 집더미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분아, 잠깐만. 내 말부터 좀 들어봐. 이러면 안. 부사가 제품에 매달린 그림자를 떼어내며 외쳤으나 그럴수록 그림자는 더욱 부사의 품 안을 파고들며 그를 완강히 껴안고는 입맞춤을 해댔습니다. 꿈에 그리던 소분을 제품에 안게 되었다. 여긴 부사는 머릿속이 너무나도 어지러웠지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여유도 이유도 그에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사는 그대로 제품 안에 파묻혀 있는 그림자를 와락 껴안으며 그간 품어온 연심을 마치 활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모양새로 그렇게 무아지경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소분아, 나는 정말이지 이날만을 기다려왔단다. 줄곧 너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 부사의 기쁨 어린 목소리에 여인의 그림자는 응답이라도 하듯 밀착하여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지요. 반면 마을의 선앙당 신목 앞에서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소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바짝 긴장한 얼굴이 되어서는 서신의 내용대로 병필을 구출한 부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윽고 저만치의 수풀에서 바스락거리는 인기척이 들려왔고 소리를 들은 소분이 반갑게 몸을 돌리며 외쳤습니다. 부사야? 부사니? 병필이는 어떻게? 그러나 반가움에 잔뜩 커진 소분의 동공을 보기 좋게 비웃기라도 하듯 그녀의 앞에 나타난 것은 병필도 부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애의 사주를 받아 지금까지 물밑에서 움직이던 왈패 무리들이었지요. 엄마! 진짜네? 미애 그 계집애 말 맞다나? 참말로 이 으슥한 선앙당의 겁도 없이 혼자서 나와 있구먼? 미애 그 천하의 독종이 그래도 대굴박 하나는 기똥차게 굴린다 이 말이지? 이게 도대체 웬 떡이여? 당연히 이 시간만을 기다리며 그동안 미의 그곳에 말 같지도 않은 귀찮은 부탁들을 잠자코 들어주고 있었던 것인데 안 나와 있으면 얼마나 서운할 뻔했어. 어차피 저 계집이 여기서 자취를 감춘들 지금 옥에 갇혀있는 병필이 놈과 엮일 것이 두려워 마을에서 도망친 것으로 이야기를 짜맞추면 되는 것이라고 미애가 그러지 않았는가. 그 말인 즉슨 소분이 저 계집은
오늘 우리의 마음대로 요리해도 무방하다는 소리지. 그랬습니다. 이는 모두 미애가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소분에게 보낸 서신은 부사가 아닌 미애가 보낸 것이었지요. 소분이라면 병필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에 눈이 멀어 반드시 이 서신의 내용대로 혼자 움직일 것이라는 미애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어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던 소분은 다급한 마음에 앞뒤 확인할 생각도 없이 홀로 선앙당 앞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왜들 이러셔요? 그 이상 다가오면 소리를 지르겠어요. 창백해진 소분이 핏기 가신 얼굴로 뒷걸음치며 그들을 향해 외쳤으나 오히려 왈패들을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질러보라지. 야심한 삼경에 아무도 찾지 않는 이런 외진 선앙당까지 제 발로 찾아와 놓고 저리도 아둔할 수가. 사내들은 흉흉한 웃음을 띠며 소분에게 다가섰습니다. 키득거리며 재빨리 다가선 왈패들은 그 길로 소분의 입을 틀어막고는 신목 뒤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전부터 침을 흘리며 벼르고 있던 소분에게 자신들의 음험한 욕구를 풀어대기 시작했지요. 삼경이 훌쩍 넘은 선앙당 깊은 숲속에서는 부엉이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소분에 찢어지는 비명소리를 묻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든. 물레방앗간에서의 길고 긴 사랑이 끝이 나고 충만한 기분으로 호롱을 켰으나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여인이 소분이 아닌 자신의 여종 미애였음을 확인한 부사의 목소리가 미친 듯이 떨려왔지요. 도련님, 셋내가 드디어 오랫동안 품어오던 염원을 오늘 밤 풀었습니다. 이젠 정말이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요.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싸늘하게 웃으며 말하는 미애의 얼굴을 본 부사는 말 그대로 섬뜩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여종에게 농락당했다는 분노보다도 맹목적인 목적 하나에 심취해 어리나간 듯한 얼굴로 이리도 무서운 계략을 꾸민 미애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지요. 아니 설마 그렇다면 내가 꾸민 짓이란 말이냐? 이제까지의 모든 사건들이 전부 미애 너의 계략이었다는 말이더냐? 내가 어떻게 감히? 부사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소리치자 미애가 눈알을 굴리며 대꾸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저는 도련님이 아파하시는 모습은 제가 죽는 것보다도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말입니다요. 도련님을 아프게 만드는 것들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지요. 물론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요. 자, 도련님. 이제 셋내는 몸도 마음도 모두 도련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간 도련님께서 그토록 애를 태우셨던 바로 이 물레방앗간에서 말이지요. 셋내 참으로 여한이 없습니다. 감히 양반자 제분을 탐한 천것이라고 지금 당장 목을 치셔도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어요. 소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민 것이야? 부사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미애에게 달려들었고 한참의 실랑이 끝에 미애의 저고리 속에서 사라졌던 신목의 금주를 발견했습니다. 역시 미애니려 범인이었구나. 참으로 이리도 지독할 수가. 대체 어쩌자고 선앙당의 신목을 건드린 것이냐? 진정 너에게 닥칠 화가 두렵지도 않았더냐? 도련님을 제품으로 안을 수 있었는데 그까지 화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자, 도련님. 이제 도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잡것들은 싹 잊고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요. 저라면 도련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셋내는 도련님만의 것이어요. 자, 어서요. 초점 잃은 눈동자로 두 팔을 벌리며 부사를 향해 외치는 미애의 모습에 부사는 그만 새파랗게 질려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물레방앗간을 나서며 소리쳤지요. 당장 소분이 어디 있는지 고하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어 버릴 것이야. 그러니 어서 말하거라. 소분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는 아니 된다.
이것은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일이었단 말이다. 정신을 차리거라, 미애야. 그 말과 함께 부사가 입술 바깥으로 혀를 빼어무는 신용을 하자 부사를 쫓아나오던 미애가 크게 움찔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아니 됩니다. 도련님. 말할게요. 말하겠습니다. 제발 옥체의 상처를 내지 마셔요. 미애는 그간 자신이 꾸민 계획과 소분의 위치를 몽땅 털어놓았습니다. 미애의 말을 모두 들은 부사는 깜짝 놀라며 몸을 돌려 선앙당을 향해 뛰어가 버렸지요. 일말의 지체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을 버려두고 선앙당을 향해 달려가는 부사의 뒷모습을 본 미애는 쓰디쓴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도련님은 그 잡것의 안위를 걱정하시는군요. 허나 도련님은 오롯이 제가 먼저 품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도련님은 영원히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셋내는 그것으로 모든 목적을 이루었어요. 앞으로도 셋내는 영원히 도련님의 곁에 남아있겠어요. 차갑게 웃음을 뱉은 미애는 품속에 있던 금주를 꺼내들고는 물레방앗간의 대들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물레방앗간에서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고 이후로 미애의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부사는 선앙당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서 때마침 마주친 마을의 술라대원에게 간략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마을의 사건에 관한 내막과 진범, 그리고 현재 선앙당에서 큰 화를 입었을지도 모르는 소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자신이 선앙당으로 향하는 동안 관아에 이를 알려 관졸들과 함께 와달라 부탁한 부사는 정신없이 내달려 선앙당으로 향했지요. 제발 무사히만 있어다오. 부사는 한때나마 그릇된 마음을 품어 미애에게 속아 욕심을 부린 것으로 인해 소분에게 화가 미칠 것이 견딜 수 없이 두려웠지요. 그는 달리는 동안에도 소분이 무사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윽고 선앙당의 신목 앞까지 도착한 부사가 턱 밑까지 차오른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정신없이 소분의 이름을 불러대었습니다. 소분아, 어디에 있느냐? 소분아. 자신의 부름에도 아무런 대답도 없이 쥐죽은 듯 고요하기만 한 숲속의 스산함이 부사의 심장을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목 뒤를 돌아서려는 바로 그때 맙소사,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하마터면 부사는 너무 놀라 까무러칠 뻔하였습니다. 신목의 굵은 나뭇가지들이 마치 촉수처럼 수풀을 향해 뻗어나와 있었고 나뭇가지 끝에는 소분을 헤아려던 왈패 두 사람이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온몸이 나뭇가지에 엮여 혀를 길게 빼물고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괴이하고 흉측하게 이를 데 없는 현장의 모습에 부사는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고 그러다 문득 저 앞에서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소분을 발견하였지요. 소분아. 부사가 기어가다시피 소분을 들쳐안으며 외쳤고 잠시 후 소분은 가늘게 눈을 뜨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요. 부사야. 대체 이게 어찌된... 부사가 소분을 안아들며 그녀의 상태를 살펴보자 옷매무새가 조금 흐트러지긴 했지만 상처난 곳이나 험하게 다뤄진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소분아, 괜찮니? 다친 곳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게야? 분명 큰일을 당할 뻔하였는데 그 순간 신목이... 소분은 어지러워하면서도 몸을 일으켜 신목을 가리켰고 그 순간 신목의 주변에는 스산하고도 섬뜩한 바람이 신목과 선앙당을 휩쓸며 지나갔지요. 선앙당의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그만 신목에게 화를 당한 거야. 부사는 왈패들의 주검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고 이윽고 길목 끄트머리에서 횃불이 일렁이며 관졸들과 마을 사람들이 뛰어오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그만 정신을 잃고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내막을 알게 된 박첨지와 마을 사람들은 병필을 옥사에서 꺼내주며 거듭 사죄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거 참으로 미안하네. 정황도 따져보지 않고 이리도 엄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네, 참으로 면목이 없네 그려. 약수하네만 사죄의 의미로 앞으로 자네들의 미래에 필요한 자금과 여타 지원을 내 결단코 아끼지 않음세. 박첨지와 주민들은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내비쳤고 다시 만나게 된 병필과 소부는 서로를 힘껏 껴안으며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고 있던 부사는 더 이상 자신은 그 두 사람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 여기게 되었습니다. 삿된 마음으로 소분을 품으려던 사실, 그리고 중마고우의 곤경에 눈을 감으려 했던 사실, 제가 데리고 있던 여종의 모함으로 두 사람에게 큰 고초를 겪게 했다는 사실까지, 그 모든 것들이 부사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부디 행복하길 바란다. 병필아 그리고 소분아. 부사는 병필과 소분의 진심 어린 행복을 빌며 그 길로 출가를 하여 속세를 등지고 깊은 산속의 암자로 들어가 승려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병필과 소분은 다사다난했던 마을과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박첨지가 지원해준 금전과 인맥을 이용하여 강원도의 깊은 산골 외딴 곳에 새로운 터전을 잡고는 그곳에서 조촐하게 혼례를 올리고 서로를 위하며 조용히 살아갔지요. 한편 미애가 눈을 감았던 물레방앗간에는 꽃잎이 아주 새빨간 들꽃이 하나 피어올랐는데 아주 먼 훗날 속세를 등진 부사가 눈을 감을 무렵 그가 지내던 암자에는 이 들꽃과 똑 닮은 꽃들이 암자의 주변을 붉게 물들여 수놓았다고 전해지며 그 뿌리가 참으로 깊고 깊어 어지간한 장정들이 뿌리를 뽑으려 해도 쉽지가 않았기에 사람들은 이 새빨간 꽃을 두고 혈루아라 불렀다는 후문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